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 책은 모두 거짓말을 한다입니다. 이 책은 사실 이제 뭐 거짓말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는 빅데이터랑 관련된 책입니다. 사실 이 빅데이터 이 말만 많이 들었지 뭐 쇼핑할 때 우리한테 이제 물건 추천해 주는 거 빼고 빅데이터가 과연 어디에 쓰이는 걸까 잘 몰랐는데, 이 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상식 같은 이제 사회적 통념을 그냥 깨부술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는 이 SNS를 통해서 우리의 이제 정보를 노출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이런 착한 척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이런 SNS처럼 이런 가식적인 표현을 하는 것 말고 진짜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구글이죠.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검색할 수가 있고 이용자 수가 엄청난 웹사이트죠. 이 책의 저자는 이 구글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힌트를 얻습니다. 바로 구글 검색어 빈도수를 빅데이터로 활용한 거죠. 그 결과 저자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과 우리의 속마음 사이에는 이 엄청난 괴리감이 존재하더라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는 남들이 볼 수 있는 SNS 공간에서는 그냥 연예계 잡지보다는 교양서적에 27배나 많은 좋아요를 누른다고 합니다. 근데 딱 막상 결과를 보니 실제 판매량은 둘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좋아요만 누르고 구매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다른 예를 들자면 SNS 상에서는 이제 본인의 남편에 대해서 뭐 훌륭한, 뭐 굉장한, 뭐 가장 친한 친구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하면, 구글 검색어에서는 이 남편을 짜증나는, 뭐 얼간이, 뭐 인색한 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해요. 이게 참 이게 좀 웃기면서도 이게 좀 슬프네요. 뭐 아무튼 간에 우리가 디지털 세상을 통해서 얻은 이 빅데이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아날로그 데이터인 뭐 설문지라던가 아니면 뭐 전화 설문 이런 거랑 비교해서 4가지의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데이터, 두 번째는 솔직한 데이터, 세 번째는 클로즈업, 네 번째는 실험 용이성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데이터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아날로그 데이터에서 얻을 수 없었던 이 새로운 데이터, 예를 들면 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구글 검색어 분석을 통해서 부부 사이에 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게 고민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솔직한 데이터입니다. SNS에 우리가 표현한 것과는 달리 진짜로 사람들이 속마음에 가지고 있는 솔직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은 뭐 폭행 충동이라든지 아니면 범죄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글 검색어 빈도수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장님을 패고 싶어요. 이런 건 SNS에다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근데 구글에다가는 이제 검색을 한다 이거죠. 그럼 이런 검색어 빈도수를 통해서 서울이라는 지역하고 부산이라는 지역하고 어디가 더 빈도수가 높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 문화가 어느 지역이 더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클로즈업입니다. 클로즈업.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이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정보들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소한 것도 표본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분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캥거루 꿈을 꾸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다람쥐 꿈을 꾸는 사람이 많은지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실험 용이성입니다. 빠른 통제 실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소비자들한테 공지하지 않고 몰래 조금씩 웹사이트들을 바꿉니다. 색상을 바꾼다던가 폰트를 바꾼다던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는 거죠. 이렇게 바꿨을 때 더 좋아 안 좋아? 그런 반응들을 보는 건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000번 정도 이런 실험들을 한다고 하네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바뀌는 거죠. 자, 이런 4가지 이점을 토대로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뭐 다양한 재밌는 분석 결과들 중에서 제가 좀 신선하게 느꼈던 거 2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미국의 실업률과 관련된 검색 데이터예요. 미국의 실업률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검색 데이터가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성인 사이트하고 혼자 하는 카드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업을 당해서 할 것 없는 사람들이 집에서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실업률은 아동 학대율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업률이 올라가면 구글 검색창에다가 아빠가 때려요 같은 이런 검색어들이 확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이 1% 정도 늘어나면 아동 학대와 관련된 이런 검색어들이 3%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건 좀 진짜 안타깝네요. 그렇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신선한 분석은 성공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성공. 미국 최고의 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 스타이라는 고등학교가 있대요. 그래서 이 한 연구팀은 이걸 분석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고등학교에 가는 것이 사람들의 성공과 얼마나 큰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분석했냐면 입학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80점이다. 그러면 81점에서 합격한 사람들 집단, 그리고 79점이라서 불합격한 사람들 집단, 이 집단을 놓고 과연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소득을 갖고 어떤 대학을 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실력은 비슷한데 내가 들어간 고등학교가 좋은 고등학교냐 좀 안 좋은 고등학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갈라지느냐를 본 건데 굉장히 신선합니다. 결과가 뭐냐면 최고의 고등학교가 주는 효과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점 전후로 1, 2점 차이로 갈려진 친구들은 나중에 대입시험을 봐도 대입시험 결과도 비슷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대학의 수준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고등학교가 주는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성공을 이끄는 요인은 환경이 아니라 그냥 개인의 재능과 추진력이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또 재밌는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재산이나 성장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한 두 명이 있다고 해요. 이 두 명이 똑같이 하버드에 합격을 딱 받았어요. 근데 한 명은 하버드로 가고 한 명은 펜실베니아대로 갔다 이거죠. 그때 이 두 사람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얻는 소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분석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거를 봤더니 이 두 사람이 사회에서 얻는 소득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될 놈은 된다 이거죠. 명문대를 간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좀 덜 좋은 대학 갔다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근데 사회에서는 어떤 통념이 있냐? 최고의 대학을 가야 더 성공한다라는 그런 통념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석으로 그걸 알아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세상은 불완전한 데이터들을 우리에게 자꾸 공개를 함으로써 우리가 오해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게 만드냐면 하버드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펜실베니아대에서는 성공한 사람을 잘 보여주지 않는 식으로 말이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가장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영상들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거 쓰잖아요. 댓글로 뭐 알 수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다 뭐 이런 걸 쓰잖아요. 딱 그 댓글이 생각나면서 좀 고민하게 만들더라고요. 어떤 고민이 드냐면 이 유튜브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취향을 분석하고 나의 행동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보면 나는 한 번도 이런 영상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는데 하는 그런 영상들이 저한테 추천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정글 영상이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느새 내가 클릭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튜브가 추천할 때는 제가 뭐 봤던 것만 이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저랑 비슷한 사람들, 예를 들면 나이대라던가 아니면 영상을 보는 취향이라던가 아니면 비슷한 성격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저랑 비슷한 사람이 좋아하는 영상은 너도 좋아할 거야 하고 보여주는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까지 딱 들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빅데이터 시대에는 자기 통제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기 통제력을 놓치는 순간 나의 생각과 시간과 행동이 빅데이터에 의해서 제어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제 빅데이터의 힘이겠죠. 저는 되게 조금밖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책에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거 되게 신선해요. 그 보면서 참 재밌고 신선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상식들과 상반되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도 되게 신선해요. 그래서 저는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리고 약간 그 성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를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알 수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을 이 영상으로 이끌었다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면 유튜브가 여러분들을 지성인으로 인식했다는 증거겠죠. 사실 저한테는 예능과 가요 그리고 게임 영상만 추천해 줍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제 지성인으로 인식이 안 된 거죠. 하지만 저는 이 자기 통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당하지 않습니다. 저도 구독을 많이 하는데 주로 이제 북튜버를 구독하죠. 그리고 검색창에다가 5분 예능 이런 걸 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좀 모자라 보이네요. 자제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